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코로나 아프신 거는 다 괜찮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또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업로드에 차질을 빚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무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J-35와 J-20 전투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렸었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 무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구축함, 항공모함 등등등 중국제 무기를 소개해 달라는 시청자들께서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중국제 주력 전차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주력 전차 99A, 보통 타입 99A라고 하는데 이 전차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중화권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편집해서 퍼나르지 마시고 제가 영어 자막을 달 테니까 링크를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화권 시청자들께서 이게 댓글에 질문하실 때 굳이 번역기 돌리지 마세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해서 번역기 돌리니까 더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냥 차라리 영어로 적어주시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일단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차 공동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체에 걸쳐서 59식 전차와 그 제조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주력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었어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에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전차 개발이 격화됐거든. 근데 그런 한가운데서 중국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문화대혁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대혁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모택동 신격화를 정신적 지주로 한 공산당 정권 내에 권력 투쟁하고 그 뒤에 모험주의적인 외교, 군사, 경제 노선의 총체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신주의적 요소가 강한 슬로건으로 추진된 마오쩌둥 사상에 기초한 인민과 국가의 총개조 정책이 바로 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혹사는 거죠. 뭐 중국의 문명 수준을 뭐 몇십 년 뒤로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중공업을 필두로 한 국가 경제 발전이 중국은 정체가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면에서 약 30년이나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중국은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전차 개발도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 당국은 자국에서 개발해서 인민해방군한테 장비하기 위한 전차 개발이란 이런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수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신형 전차 개발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파트너도 구해서 개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파키스탄과의 주력 전차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이나 독일 등 의외의 서방 진영 국가들로부터 기술 도입을 신원해서 전차를 중국은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쪽의 숙적 인도와 맞서면서 서쪽으로는 79년 소련 침공 이래 혼란이 극에 달하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1980년대부터 중국은 급속하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사용할 전차 개발의 발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장대한 국경을 접하면서 1960년대부터 긴장 관계를 지속하던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1980년대 전반에 파키스탄 등을 통해 반소 세력에게 무기 원조를 합니다. 이 당시 반소 입장에서 일치하는 파키스탄 정부 및 군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군사협력 관계의 발전의 토대를 닦았죠. 또한 양국이 공히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안고 대립하고 있던 것도 군사협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전제로 개발한 신의 주력 전차 중 최초의 것이 바로 85식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처음에 중국제 105mm 라이플포를 장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83식 그 105mm 전차포인데 후에 소련으로부터 라이센스권을 획득해서 제조한
125mm 활강포인 2A46를 장비하게 되죠. 이 85식 전차 시리즈 개발의 성공은요, 파키스탄과 중국 간 전차 공동 개발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양국은 90식 2 전차의 완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파키스탄 육군이 1988년 10월 1일 중국 노린코에 CJ 전차를 발주했어요. 이것이 본격적인 양국 공동 개발의 시작점입니다. 이 90식 2의 개발 작업은 중국이 몇몇 중동 국가를 통해서 비밀리에 T-72M 주력 전차를 입수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이 T-72M은 T-72의 수출형이죠. 중국은 T-72 시리즈의 강력한 125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자국 전차에 도입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이 중국군의 96식 전차로 발전하고요. 파키스탄은 85식 3를 거쳐 알칼리드 주력 전차로 발전하게 되죠. 중국의 전차 개발진은 차체와 포탑, 서스펜션의 기본 구조들은 T-72를 그대로 카피하고 여기에 중국 독자의 개량을 실시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으로 전차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소련 등등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파키스탄은 이미 장기간 동안 미국과 양호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신형은 아니지만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우수한 미국제 주력 전차를 공여받아서 사용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독일 혹은 영국으로부터 전차 관련 기기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차 관련 기술에는 뭐가 있었냐면 탄도 계산 시스템을 포함한 사격 통제 장치,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파워 플랜트 등등등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개발 당시 중국 기술진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도입해서 다양한 운용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전차 엔진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사실상 T-72 카피의 발전형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것에 대해서 T-72를 직접 개발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왜 전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요, 클레임을 제기하는커녕 오히려 125mm 활강포의 라이선스 생산을 허가하게 줍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결국은 클레임을 걸어봤자 복잡한 싸움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실리를 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키스탄 육군이 채용한 알칼리드 전차는요, 소형화된 우크라이나제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동력실 최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튼 이 90식 2 전차는요, VT-1 혹은 MBT-2000이라는 수출명으로 모로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수출도 성공하게 되죠. 자, 99A 전차는 언제 나오나요? 일단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공동 개발을 바탕으로 96식 전차를 개발해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생각보다 중국 육군이 만족하지 못하는 전차였어요. 사격 통제 장치가 지나치게 단순했고요. 방어력과 엔진 출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전차의 내구성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동구권에 특히 이제 소련이나 중국 요쪽 예전에 그 T-72 쓰던 이런 나라에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의 96식 전차가 나가서 내구성 때문에 몇 차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다시 96식을 더욱 개량한 98식 주력 전차를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 국경절에 천안문 광장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합니다. 이때 서방 측 관계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요. 느닷없이 나타난 98식 전차에 대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합니다. 이게 90식 2 전차의 국내형인가? 아니 T-72의 라이센스 생산형인가? 이런 등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98식 전차는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의 성능 면에서 겉으로는 양호한 재원을 가진 성공적인 전차로 보였지만 중국의 교통 인프라의 한계에 가까운 54톤의 전투 중량, 그 다음에 중국의 부족한 장갑 기술과 낮은 품질 관리 능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전차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결합해도 균질 아변 강판 기준 600mm 이하의 방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20년 전에 등장한 러시아 육군의 T-86 전차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 육군은 이 98식 전차를 채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98식 전차는 나중에
9090 전차라고 제식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9090A거든요. 근데 이 98식이 9090 전차가 됐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명칭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98식이 99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99식에 반응 장갑을 추가 장착한 개량형이 99A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99A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99A에 다시 반응 장갑을 추가 개량한 전차를 99A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 99A와 99A1을 99G로 통합해서 불러요. 이게 서방의 명명 방법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전차를 개량했지만 여전히 중국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대량 생산되지는 못합니다. 중국 육군의 최대 불만은요, 99G 전차가 50톤 이상의 전투 중량을 가져서 중국 서부 지역의 미흡한 도로망이나 교량을 통해서는 제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동력과 방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노린코 산하의 중국 북방차량연구소, 보통 이게 201 연구소로 가는데 여기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신형 전차의 설계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마오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린코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석 설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신형 전차를 개발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방 측의 차세대 전차 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또한 러시아가 진행 중인 무인 포탑을 채용한 야심찬 T-95 전차, 이게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T-14 아르마타로 발전하게 됐죠. 아무튼 이 T-95 전차는 언제 사업이 종결될지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카피에 익숙한 중국 개발진들은 개발 목표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왜? 베낄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랜 검토 끝에 기술진들은 99G에서 획득한 성능을 바탕으로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울러 정보와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각종 시스템의 자동화 등에도 중점을 두고 개발을 본격화해요. 그럼 이제 진짜 드디어 99A가 나오나요? 네, 이 제조사인 노린코는요 90식 2 전차의 차체에 주목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화된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사용해서 차체 크기가 99식에 비해서 0.8m 짧았어요. 덕분에 차체 중량도 50톤 이하로 억제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 기술진은 기술적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90식 2 전차 차체에 99G 포탑을 탑재한 실험용 전차를 먼저 제작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형 전차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형 전차의 존재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2007년 7월에 개최된 중국군 건군 80주년 기념 전시회에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에는요 90식 2 차체에 반응 장갑을 장착한 새로 설계된 대형 포탑을 탑재한 이런 전차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중국 각지에서 신형 전차의 야외 실험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99G 전차 차체에 신형 포탑을 탑재한 포탑 실험 전차, 그리고 역으로 신형 전차 차체에 99G 전차 포탑을 탑재한 차체 실험 전차 등의 실용용 전차가 제작돼서 운영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실제 부대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신형 전차 사진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형 전차는요 실험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 중국의 신형 전차를 99A2로 호칭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중국 육군이 부여한 공식 제식 명칭은 99A예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제식으로 부여한 99A가 서방이 부르는 뭡니까? 99A2란 얘기죠. 이 신형 전차는 2010년에 설계가 승인돼서요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밀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2014년 8월에 상하이 협력기구가 실시한 다목적 군사훈련 2014 피스 미션에서 여러 대의 99A 전차가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중국의 현대병기라는 군사 전문지 2014년 10월에 신형 전차가 ZTZ-99A라는 제식명이 공개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신형 전차에 대한 성능도 공개가 됐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9A의 특징은 뭔가요? 네, 99A의 파워팩은요, 출력 150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과 신형 자동 변속 장치를 결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중국 CCTV 뉴스를 통해 99A 전차에 150HP2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죠. 당시 중국은 독일제 MTU-87 계열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1200마력급 신형 디젤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150HB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기술진들은요, 99A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150HP 엔진을 베이스로 터보 차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출력을 1500마력까지 향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50HB2 디젤 엔진이죠. 사실 1990년대에 중국은요, 3세대 전차를 독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일 ZF사에서 LSD3000 자동 변속기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변속기는 앞서 개발된 98식 CJ 전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산 자동 변속기 개발의 베이스가 되죠. 이 LSD3000 자동 변속기는요, 출력 1500마력까지 각종 엔진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84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99년까지 생산된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거든요. 아무튼 이 자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파워팩을 만든 덕분에 이 99CA는 중국 육군에 제식화된 전차 중에서 처음으로 360도 제자리 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자동 변속기의 체험과 더불어서 기존 중국제 전차가 레버로 조종하는 것과 달리 서방 측 전차와 동등한 핸들 방식을 선택해서 마치 대형 트럭과 같은 운전 감각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99A 전차 차체 후배는요, 독일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거를 다 어떻게 됐든 이제 카피 개량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2 계열이나 우리나라의 K1, K2 전차와 비슷한 구조가 돼버려요. 이 99A 전차는 이처럼 신형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를 채용해서요, 전투 중량 역시 감소돼서 0에서 32km까지 가속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립니다. 국산 파워팩의 K2 전차가 8.7초죠.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후진시에도 30에서 40km가 나오고요. 시속 최고 속도는 중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도로 주행 시 시속 80km가 나옵니다. 99A 전차의 정확한 전투 중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 책임자인 마오밍은 인터뷰에서 소형화 중량 경감 덕분에 전투 중량을 50톤 이하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형화됨에 따라서 투영 면적도 감소해요. 그래서 생존성도 향상됐다고 하네요. 반면 차내 공간은 일부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래서 충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간공학적 배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99A의 방어력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럼 방어력은 어떤가요? 네, 99A 전차의 포탑은요, 99G보다 최적이 확대돼서 높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나토 국가 전차와 비교해서 30cm 이상 높이가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높이는 2.4m 정도로 추정돼요. 포탑은 APF SDS-탄, 여러분 알탄이라고 아시죠? 이 방어력이 높은 복합 장갑에 추가로 신형 반응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포탑 정면에 장착된 FY4 계열 반응 장갑은요, 히트탄, 그러니까 서형 자기탄이죠. 이 히트탄 이외에 APF SDS-탄에도 방어력을 가진 3세대급 반응 장갑이에요. 특히 반응 장갑에 대한 관통력이 높은 텐덤 방식의 히트탄에 대해서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 반응 장갑이라는 물건이요, 철갑탄이 아닌 히트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반응 장갑은 히트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APF SDS-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2세대 반응 장갑이죠. 대략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2세대 반응 장갑은요, 히트탄뿐만 아니라 철갑탄과 같은 운동 에너지 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게 강화됩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제 비행판 중간에 반응 폭약을 끼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APF SDS-탄이 충돌하면 반응 폭약이 폭발하면서 앞뒤에 있는 비행판이 이 APF SDS-탄 쪽으로 비행하면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반응 장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콘탁트 5죠. 이 3세대 반응 장갑은 2세대보다 전반적으로 APF SDS-탄에 대한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보통 3세대 반응 장갑은요, 입사 각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사가 급한 쐐기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80U나 99A 전차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또한 APF-SDS탄에는요, 가능한 한 두껍고 단단하며 무거운 장갑판을 충돌시켜야만 APF-SDS탄의 관통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히트탄용 반응장갑이 비교적 작은 크기를 갖춘 것과 비교해서 3세대 반응장갑은요, 반응장갑의 단위 모듈의 크기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99A의 FY4 반응장갑 역시 비교적 대형의 3세대 반응장갑이죠. 중국이 개발한 FY4 3세대 반응장갑은요, 텐덤 탄두와 APF-SDS 탄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 내부에 0.6kg의 고경도 금속 구조물을 추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의 기본 크기는 330 곱하기 200 곱하기 85mm, 중량은 10.4kg이고요. 성형 자격탄 기준 300mm 이상, 일부에서는 400mm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300mm 이상의 방어력을 APF-SDS탄 기준 100에서 200mm 내외의 추가적인 방어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99A는요, 탑어택 공격을 상정해서 포탑 상면 각부에 반응장갑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탑 위에 반응장갑은 무용지물인 게 드러났죠. 아마 조만간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중국의 군사적 문제는 99A 전차가 유리섬유 복합재, 세라믹 플레이트, 고경도 강판, 유리섬유 등을 사용한 복합장갑을 통해서 균질 아변강판 기준 600mm 수준의 방어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신형 FY4 반응장갑을 결합할 경우 전체적으로 700에서 800mm급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제 복합장갑에 대한 정확한 방어력 데이터는 나온 바 없습니다. 99A 포탑 정면에 대한 방어 요구는 우리나라의 K2 전차에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에서 발사하는 APF-SDS탄에 대하여 방어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요구된 방어력 달성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어요. 중국의 일부 소식통은요, 99A 전차의 전면이 APF-SDS탄에 대응해서 최대 1060mm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7에서 800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060으로 늘어났죠. 이것은 복합장갑을 적용한 포탑 기본장갑의 방어력의 약 730mm 수준, 여기에 현재 알려진 3세대 반응장갑의 최대 방어 효율이 약 330mm를 대입해서 얻어진 숫자로 판단돼요. 현재 700mm급의 기본 장갑 방어력은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등장한 M1A2SEP 혹은 레오파드2 A6의 스웨덴 그리스 수출 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K2 흑표 등이 모두 달성해 성공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의 장갑 기술을 습득한 중국 역시 이 정도 방어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언급된 3세대 반응장갑의 330mm급의 방어 효율은요, 가장 이상적인 각도에서 APF-SDS탄이 충돌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APF-SDS탄은요, 낮은 곡선형 탄도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략 330이 아니라 200mm급이 한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장갑 기술의 회의론으로 인해서 기존 러시아의 T-90급의 기본 방어력이 한 500mm 정도 되거든요, 보다 약간이 향상된 5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견해도 존재해요. 하지만 문제는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해도 최소 700mm급,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900mm급으로 판단되는 방어력 수준은요, 99A의 상대국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탄약인 미국의 M829A3가 굉장히 무리한 기술력을 적용해서 900mm의 관통력을 겨우 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APF-SDS 같은 경우에는 발전 한계에 도달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뭐로 가야 된다? 120mm가 아니라 130mm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편 99A는 포탑 측면에는 공구를 적재하는 바스켓을 설치하고요, 외부의 반응장갑을 추가해서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방 측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서 차체 하부 장갑을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차체 하부의 장갑도 강화해서요, 대전차 지뢰나 IED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99G 전차는 포탑 상부에 미사일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요. 99A 전차도 GL7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러시아의 T-90 쇼트라 1과 같은 그런 원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미사일 방어 장치는요, 적의 거리 측정 레이저 및 미사일 유도용 레이저를 탐지하면
그 방향으로 지향성 레이저를 발사해서 적의 조준경을 교란하거나 혹은 손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전에서 나왔죠. 쇼트라 A를 탑재한 T-90이 맥을 못 쳤다. 이유가 뭐예요? 적의 대전차 팀이 나를 레이저로 조준하면 내가 그걸 탐지해서 그쪽으로 역으로 레이저를 투사하거나 아니면 뭐 전차포를 쏜다 이런 건데, 실전을 겪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전차를 노릴 때 대전차 팀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두세 팀이 노린다는 얘기죠. 두세 팀이 동시에 노려서 쏘면 어떻게 해요? 얘는 하나에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두세 팀이 노리니까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또한 99A 전차는 승무원의 노동 경감과 작전 지속 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중국 육군 전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서 차내 온도를 외부 온도보다 무조건 5도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무엇보다 전차는 공격력 아닙니까? 네, 이 99A 전차포는요, 99G와 동일한 125mm ZPT-98 계열의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공개된 시제 전차는 포신 배연기가 99G 주포보다 후방으로 이동해서 구경장의 변경도 예측되었지만, 실전 부대에 배치된 99A 전차는요, 기존 99G와 같은 형식의 전차포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마도 신형 전차포 개발을 시도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기존 전차포를 탑재한 것 같아요. 이 ZPT-98 전차포는요, 48 구경장을 갖는 러시아제 2A46M1 125mm 활강포를 바탕으로 포신을 50구경장으로 연장하고 신형 포탄 사용을 위해서 내압 강도를 향상시킨 모델이에요. 덕분에 2A46에 비해서 수백 킬로가량 무거운 반면 신형탄 사용 시 포신 수명은 600발로 800발의 사격을 보장하는 러시아의 신형 2A46 계열보다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ZPT-98 주포의 약실, 포신, 주퇴복자기 등을 개량해서 보다 높은 압력이 필요한 신형 포탄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한 신형 열화 우라늄 소재 APF-SDS 탄은요, 1000m에서 650에서 7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제 9K 11-9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카피한 중국산 레이저 유도식 포발사 미사일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99A의 자동장전 장치는 기본적으로 T-72 전차의 복제 모델이에요. 포탑 아래에 설치된 원형 턴테이블 방식의 캐로젤 자동장전 장치의 탄도와 장액을 분리해 적재한 거죠. 이 자동장전 장치의 포탄 적재량은 22발이고요. 분당 발사 속도는 8발입니다. 수동 잔정 시 분당 2발 등 기본적인 구조 및 성능은 러시아제와 사실상 동일해요. 99A 전차는 주포의 부항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포탑 중앙부를 높였어요. 이것이 포탑 대형화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또한 99A는 포신 끝부분에 중국 전차로는 처음으로 동쪽 포구 감지기, 보통 여러분 DMRS라고 하죠. Dynamic Muzzle Reference Sensor라고 하는 거, 요거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기동 시 포신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측정 반영함으로써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 99A 전차는 140mm 활강포를 탑재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전제로 개발됐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실험용 14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방법으로 기술 실증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포신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또한 대형 140mm 활강포를 탑재하면 적재할 수 있는 포탄 수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40mm 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서방에서 이제 130mm나 140mm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중국도 다시 이걸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부모장은 전차포와 동축으로 7.62mm 기관총을 탑재하고요. 포탑 상부에 12.7mm 기관총을 한정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99A 전차는요, 개발 과정에서 경량화와 더불어 각종 전자장비의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 결과 99G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를 베이스로 개발된 HL6070 계열의 포수 차장용 조준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조준경의 핵심 모듈과 기술은요, 프랑스의 사젬사에서 제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1980에서 90년대 사이에 유럽에서 별도로 도입하거나 중국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개발 초창기 차내 전투정보 체계와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99A의 열 영상 조준경이요, 3000m에서 표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4000m 밖에 뭔가 있다를 탐지할 수 있고 3000m에 들어오면 저게 뭔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동 추적 및 탄착 수정 능력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능력은 이전의 중국제 전차에 비해서 분명히 뛰어납니다. 즉 서방 측 3.5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포방패 상부에는 K9 좌주포여 등에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의 포구속도 측정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포에서 발사된 포탄의 속도를 추적 및 계산함으로써 차탄 발사 시 명중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C4I 능력은 어떤가요? 네, 이 99A 전차는요, 서방 전차들의 C4I 능력에 대응해서 본격적인 차량 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이게 IBIS라고 하는 건데, 이 IBIS의 주요 성능은 각 차량 간 차량의 위치와 목표 정보를 공유하고 IBIS를 장비한 다른 부대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현재 전투 능력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는 중국의 독자적인 베이도우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요. 현재 중국 육군은요, 기계화와 정보화를 현대화의 두 개 중심축으로 전술 데이터 링크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치된 중국의 각종 기갑 차량은 네트워크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투 정보 외에도 연료와 탄약 데이터, 차량의 상태와 고장의 유무, 적 정보 등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수준이래요. 설계 책임자인 마오밍은요, 99A 전차가 중국 육군 전차 중에서 처음으로 정보 기술의 바탕을 두고 개발된 정보화 전차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육군은 1세대 네트워크 전투 체계 배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했느냐, 중국이 이런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부품을 대부분 독자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국산화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99전차는 네트워크 능력 외에도요, 전차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전차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장비를 보다 낮은 자동화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생형도 있나요? 네, 99 전차 계열 차량은요, 차체를 전용해서 개발한 군한 전차가 유일해요. 2015년 9월 3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원래 중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약간 이게 공산권이나 이런 나라들은 군한 전차를 개발 안 해요. 얘는 그냥 버려버리거든, 원래. 하지만 중국이 99A 전차를 개발하면서 55톤급 전차를 군한할 수 있는 신형 군한 전차를 개발해요. 서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체 상부에 작업용 크레인이 있고요, 견인용 윈치, 차체 고정용 도저 등을 장착해서 간단한 정비나 견인 외에도 간단한 공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량은요, VT4, MBT 3000이라고 해서 지금 수출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99A 전차는 2011년부터 부대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각 지역 훈련에서 기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죠. 현재 중국 육군은 약 5,600여 대의 전차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력은 2.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2,500대의 96식 전차입니다. 그리고 3세대에 속하는 전차는 99G가 600대, 그 다음에 99A, 오늘 주인공 99A가 600대가량 있습니다. 마오밍 설계 책임자는 99A 전차가 서방 전차와 비교해서 기술적 신뢰성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99A 전차는요, 야전 부대에서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 기술 문제보다는 중국의 기초공업 기술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일의 누유, 그 다음에 냉각, 그 다음에 플러그 등등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육군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중국 전차의 야전 신뢰성을 서방 측 전차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목표하에 다양한 소재 품질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99A 전차는요, 적어도 스펙상으로는 서방의 3세대 전차와 나름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없죠. 무수한 실전을 통해 개량을 거듭한 서방의 신형 3.5세대 전차와 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전차입니다.